저번에 스페인에서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었던 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한 번 대규모의 통신 정지가 바로 어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글에 의하면 스페인에서 방금 대규모의 통신 정지가 발생했습니다. 무비스타 오렌지, 보다폰, O2 및 디지모빌이 모두 다운되었습니다. 이게 참고로 스페인의 통신사들 이름입니다. 이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신호와 인터넷이 없습니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및 발렌시아에 112, 911,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119 같은 그런 비상 전화선이 끊겼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번 정전도 그렇고요. 이번 통신 마비도 그렇고 스페인 쪽에서 상당히 석연치 않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은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송전선의 이상 진동이다 라고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온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전압선에서 비정상적인 진동이 유발이 되었고 이것이 전력망과 발전기의 주파수를 흔들리게 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일부 발전기가 자동으로 차단이 되어서 정전이 발생했다. 그리고 남부 쪽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서도 발전이 중단이 됐고 이런 식으로만 발표를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재생에너지의 한계 아니냐. 스페인이 굉장히 그런 걸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태양력, 풍력, 수력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당시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상기후 탓, 재생에너지 탓, 스페인 대정전 미스테리 라는 제목입니다. 위에서는 그냥 스페인 정부 측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이다 라고 하지만 뭐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급격하게 기온이 바뀐 것도 아니고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난 폭염으로 인해서 더 큰 기온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냥 지금 4, 5월 날씨입니다. 물론 이렇게 간절기로 이제 기온이 좀 변화하는 폭이 크긴 하지만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재생에너지 비율입니다. 스페인은 재생에너지를 풍력을 23%, 태양광을 17%, 수력을 13%, 바이오매스 3%. 바이오매스는 그 화학적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생물체를 분해해 가지고 나오는 재생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비율이 무려 56%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은 더 나갔어요. 풍력 27%, 태양광 10%, 수력이 28%, 바이오매스가 6%인 거예요. 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대서양을 마주보고 있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더 쓴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에너지 효율이 높은 원자력 에너지를 스페인은 19, 포르투갈은 아예 사용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생에너지 때문 아니냐. 아니 아무리 재생에너지가 좋다고 해도 무슨 정전이 이렇게 크게 나고 어제는 또 통신마비가 오고 이게 맞냐?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스페인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상기후로 인한 유도대기 진동이라는 현상으로 정전이 발생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이승열 한국전기연구원의 차세대 전력막 연구센터 장님이 전문가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스페인 내부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어요. 스페인 관료들이 폴리티코라고 하는 언론입니다. 여기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정전 원인으로 사이버 공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힌 건데요. 실제로 2015년 12월에는 러시아의 해커들이 직접 에너지 기업의 3곳을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켜가지고 23만 명이 정전에 시달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이미 이러한 공격 능력이 10년 전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2025년 5월입니다. 그거 못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불과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어제. 중국산 태양광 설비에 의문의 통신 장치가 있었다. 킬스위치 우려 전세계 확산이라는 기사입니다. 킬스위치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기계를 종료하는 게 아니라 기계의 작동 자체를 그냥 즉각적으로 멈추게 해버리는 장치입니다. 컴퓨터를 생각해 보시면 컴퓨터 전원을 이제 마우스로 눌러가지고 그 전원 끄기 눌러가지고 보통 이렇게 종료를 하죠. 그런데 그냥 킬스위치 같은 경우는 본체 눌러서 꺼버리는 거. 또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중단을 시켜버리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격적이게도 이게 그냥 찌라시가 아니고 미국의 로이터 통신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가 중국산 태양광 발전 장비 중 일부에서 의문의 통신 장치를 발견을 했고 그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보안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낸 건데요. 전력망에 연결된 장비를 직접 분해를 해서 보안 점검을 했는데 인버터라고 아시죠? 인버터. 직류를 교류로 바꿔가지고 가정이나 여러 곳에 보내는 장치인데 이 인버터가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기나 전기차에도 쓰이고 있고요. 여러 곳에 사용이 되는 부품입니다. 근데 이 인버터가 그냥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유지 관리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원래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원격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게 원래 그렇게 제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국산 인버터를 쓰는 전력회사에서는 방화벽이라는 걸 설치해서 그 제조사가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사가 이 부품에 직접 통신하는 것을 차단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품 사용 설명서에서도 없는 통신 장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전 국장인 마이클 로저스는 이것에 대해서 중국산 인버터가 널리 보급된 상황을 통해서 서방 국가들이 안보 문제에 대처할 선택지가 제한되기를 중국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 정체불명의 통신 장치가요, 태양광 설비 말고도 중국산 배터리에서도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스페인만의 문제로 보이시나요? 혹시?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만의 문제로 보이시나요? 도대체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얼마 전에 토론도 보셨을 텐데 특히 뭐 AI를 발전시킨다고 해서 원전을 줄이겠대요. 원전을 최소한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겠대요. 그럼 뭐 어떻게 하실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도 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일개 그냥 지나가는 시민도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는 그런 토론을 여러분 저는 봤습니다. 네, 저는 이름 말 안 했습니다. 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영국도 이 중국산 에너지 기술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제대로 경계를 하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버터뿐만 아니라 중국산 제품들에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태양광 장치뿐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나 뭐 각종 뭐 홈캠이나 이어폰이나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뭐 많은 곳들에 이렇게 중국산 제품이면 꼭 이런 백도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번에 SKT 점점 밝혀지는 것만 해도 참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SKT 사건 같은 경우는 더 밝혀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페인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요. 그리고 지금 총리가 좌쪽입니다. 좌쪽. 그냥 좌도 아니고 아주 극좌입니다. 사회노동당이라는 당의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거 뭘 한 번에 바꾸겠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스페인이 우리나라랑 그렇게 큰 연관이 있는 국가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대정전이나 통신 마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는 참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올린 SNS 글입니다. 이번에 그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가 언제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이번엔 번역본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지난 대선 당시에 그러니까 해리스랑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꼭 그 유명 가수들이나 그런 대중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해리스를 지지하고 나섰던, 지금 문화 예술계나 헐리우드나 이런 곳이 많이 좌경화되어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건 뭐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턴, 그리고 비욘세, 오프라, 그리고 U2라는 엄청 큰 그 레전드 그룹 아시죠? 그 보컬의 보노, 이런 사람들에게 해리스 측에서 돈을 주고 부른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겁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부실한 공연에 대해 얼마를 지불했을까? 그렇게 그녀의 팬이라면 왜 돈을 받았을까? 그런 엄청난 불법 선거 자금 아닌가? 비욘세는 어떤가? 그리고 오프라, 보노는 얼마나 받았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심지어 비욘세는 그 무대에 올라가지고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대가로 1,100만 달러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게 153억 정도 됩니다. 153억 그냥 대충 계산해도.
단 한 곡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와서 야유까지 당시에 받았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그동안 이런 가수들이 무료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위장을 해서 연예인들의 선거 유세를 돕곤 했었거든요. 이번 조사 요청은 완전히 새롭게 상황이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동안은 그냥 비판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식적으로 수사에 대한 요청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상황이 국면이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이번 이 트루스 소셜 SNS 트럼프 대통령님의 글도 뭔가 좀 느낌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건드리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 선거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뭔가 살짝 돌려가지고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게 툭툭 하나씩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 드시지 않으신가요? 당장 어제만 해도 말씀드린 내용만 해도 FBI 국장 캐시 파텔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파이서 법안을 이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캠프를 도청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문건을 통해 영장을 받아내고 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즉 조작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여러분 제가 어제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 연예인들에 대한 내용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연예인들이 그냥 해리스를 지지를 했는데 뒤에서는 돈을 받았다구나. 그 정도로만 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 선거에 연결된 주변의 문제들을 건드리고 있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심상치 않음을 느끼기는 합니다. 완전히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연예인들이요 거의 다 해리스를 지지하고 나섰어요. 진짜 거의 다. 특히 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되면 미국을 떠난다라고까지 했는데 아직 안 떠나고 있고요. 네, 존 쿠삭, 릴리 라인하트 뭐 이런 엄청난 유명한 배우들 그리고 뭐 빌리 아일리시 많이 아시죠? 빌리 아일리시. 트럼프의 승리는 여성에 대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뭐, 카디비, 에미넴, 뭐 이런 래퍼들, 그리고 아메리칸 페렐.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꼭 우리나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한쪽 성향을 보이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적으로 이번에는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계속해서 이 선거 주변의 문제들을 툭툭 건드리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저는 전략처럼 보입니다. 이게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문제를 건드린다고 해서 그 문제 자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선거 문제는요. 정말 수많은 그 소세지처럼 얽혀가지고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하나가 나오고, USAID를 건드리면 뭐 기존에 있었던 그 자금 문제나, 그리고 명부나, 예를 들어 막 엄청 많은 나이의 사람이, 미국의 연금을 이제 타고 있었다. 근데 이게 선거에도 이용될 수 있는 거고, 그쵸? 우리나라 그 197세 파주 할머니처럼요. 이런 얽혀있는 게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뭐 어느 순간 이렇게 작은 게 쌓여서 큰 게 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국내 소식도 한번 볼게요. 이 헌정회가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한덕수라는 사람이 이제 뭐 강제 단일화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잘 안 됐죠. 헌정의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헌정회가 그때 끝날 줄 아셨다면 당연히 오산이었습니다. 뭐 계속해서 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개헌 빠진 공약이 유감이다. 지금 김문수 후보나 뭐 이재명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개헌 빠진 공약이 유감이다라고 합니다. 뭐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각제 반대라고 정확하게 써 놓으셨고요.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 로드맵을 요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오는 21일까지 개헌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오늘 전달해 드리냐면 오늘이 21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21일이라서 전달을 해드리고요. 헌정회가 이게 16일 날 이게 발표한 건데 이재명이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나 뭐 이준석이나 황교안 후보나 이런 각 후보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직접 보냈다고 합니다. 이어서 공문에서는 책임 총리제와 같은 국회 양원제 도입 뭐 이런 거 여부 그리고 지방 분권에 대한 추진 방향성은 어떤가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공문에서 헌정회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은
시대적 사명이다 라면서 대통령 당선 즉시 개헌 관련 청사진을 제시할 것도 요청을 했습니다. 각 당 후보가 발표한 대선 10대 공약에 개헌 관련 공약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오는 21일까지 각 후보의 입장을 취합해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이 21일이니까 뭐 조만간 결과가 뭐 이들이 요구한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뭐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이나 개헌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아마 이 헌정회 공문을 받고 이야기를 한 건지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말을 낚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실한 건 이 헌정회가 본인의 뜻대로 안 돼서 한덕수 후보를 밀었으나 본인의 뜻대로 안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다급하게 하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 헌정회가 이 내각제 세력의 정점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헌정회는 그냥 저는 그런 메신저라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 뒤에 있는 더 큰 세력들이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진짜 음모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도 여러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간에 또 이렇게 국회의장한테도 뭘 촉구했냐면 초당적 성격의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조속하게 설치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국회의장이 우원식이라는 사람인데 뭐 이제 또 정부가 바뀌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국회의장이 될 수 있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헌정회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지난 한덕수 후보 사태 때도 그랬지만 이 권력구조 개헌, 특히 이들이 말하는 헌정회가 말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왜 시대적 사명이죠? 진짜 이거는 국민들 상대로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분권형 권력구조를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물론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장은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개헌 필요합니다. 87체제 구헌법을 바꾸는 개헌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제왕적 국회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렇고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말을 못하는 게 참 아쉬운데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여러분 저희 마음에 안 드는 건 당연히 똑같지만, 네, 여러분 지금 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라는 말 자체가 뭐 지방분권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얘들의 기준은요, 그 대통령제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아직 휴전국가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오히려 지금은 강력한 이 국회의 권한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개헌, 예를 들어서 의회 해상권이나 그런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이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지금 뭐 당연히 중요한 헌법기관이죠. 국회의원은 정말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불체포 특권이라는 걸 앞세워서 얼마나 이 지연이 되고 뭐 진짜 문제가 있으면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87 헌법, 9 헌법의 상황입니다. 지금 헌정회가 단기간에는 이 한덕수 후보가 일단은 물러나면서 이 헌정회도 약간은 발을 이제 뺐다라고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들은요 이번 몇 개월 동안만 활동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수십 년 동안 계획하고 또 틈을 타서 개헌을 밀어붙이고, 거기 있는 뭐 손학규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있죠. 김종인이나 정대철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과거 자료나 뉴스 기사들 찾아보시면요, 이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왔구나. 그리고 틈새만 보이면 아주 멈추지 않고 개헌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구나. 그 개헌의 중심에는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이 있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아예 대놓고 내각제 개헌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들이 밀어붙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개헌을 무조건 동의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진짜 시대적 사명입니까?
개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줄이는 이들의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지방자치단체들 시도지사 협의회 이런 데 모여서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성명은 계속해서 냈어요. 심지어 언제 가장 많아졌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12월 3일 이후로 이게 일이 쭉 있었죠, 여러분. 지금 5개월간 일이 쭉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개헌 토론회 이런 거를 열면서 아주 그냥 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미국이 이제 연방제 국가인데 뭐 그런 것처럼 주지사의 힘이 엄청 강하죠. 그러니까 도지사의 힘, 시장의 힘, 이걸 엄청 강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진짜 이 내각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무조건 반내각제고 앞으로도 그렇게 뭐 대선이 끝나더라도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유를 위한 거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우파 유튜버들 알고리즘을 위해서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생태계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어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뭐 정지가 된다거나 뭐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멤버십 가입 링크 이 고정 댓글에 남겨놨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제 역할을 뭐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제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